오늘은 백그라운드 2권 제1번 행동경제학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최근 국어와 영어에서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경제학과 심리학을 혼합함으로써 융합적 추론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 먼저 보유과와 넛지효과를 시청하고 옵니다. 다 들었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행동경제학은 행동주의가 경제학에 영향을 끼친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서 배운 것처럼 행동주의는 심리학에 포함됩니다. 행동심리학이 아니라 행동경제학이라고 칭한 것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행위를 심리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에서 과학화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 과학화의 의도에 따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배제하고 입증 가능한 행위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다 보니 심리행위보다는 경제행위가 주요 실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행동과학이라고도 부르며 1950년대에 시작하여 80년대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2000년 이후 데니얼 카너먼, 아모스 트버스키, 리처드 탈러, 로버트 슐러 등이 행동경제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참고로 게임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로는 이니 내쉬 균형에서 배운 존 내쉬, 승자의 저주 이론을 확장한 폴 밀그럼과 로버트 윌슨, 그리고 최후 통첩게임을 반영한 공갈협박범의 역설을 창시한 로버트 아우만이 있습니다. 모두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행동 주변에 묻어있는 심리에 기초하여 인간이 어떤 식으로 경제행위를 하는지를 설명한 이론이므로 행동경제학을 쉽게 풀이하면 심리학과 경제학을 짬뽕시킨 학문이라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는 행동경제학을 다룬 대표적 도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토공문고에 수록되어 있으니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행동경제학은 상대적으로 신학문이므로 모든 책의 내용이 대략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중 한 권만 읽어도 모두 읽은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아무 책이나 강추합니다. 이 중 리차드 탈러의 넛지효과,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 노벨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미 애덤 스미스와 메이너드 케인즈를 통해 주류 경제학의 대략적인 논리를 공부하였습니다. 두 학자가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은 오직 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각자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이를 주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주류 경제학의 주된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은 합리적 결정만을 추구하는 이콘,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류 경제학에서의 인간은 이윤극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의 측면을 말합니다. 실행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만 경제활동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의사결정과 선택은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대안만을 선택하고 평가합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심리가 파고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으며 100%, 아니 200% 인간이 합리적 결정만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장의 원리, 국가의 개입 등을 설명합니다. 이렇듯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가정을 저변에 깔고 경제를 논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넛지효과에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 70억 명 중 이콘은 아무도 없으며 굳이 이콘을 찾자면 인공지능 AI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류 경제학만으로는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비판을 고민하던 끝에 태동된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를 경제학에 반영한 행동경제학입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듯이 행동경제학은 최초의 비주류 경제학으로 출발했으나 노벨상이 인정하면서 이제는 하나에 걸출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이스라엘 출신의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었으며 백그라운드 2권의 행동경제학 대부분을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실제 경제행위를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견지에서 규명하고 있으므로 주류 경제학의 합리적인 인간 모델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합리적이긴 하나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선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린 선택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류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자본의 이동이 조금씩 설명되게 되는데 곡직한 이론만 들어보자면 보유효과, 손실회피성 효과, 쌍곡형 할인, 단내림 효과, 프레이밍 효과, 죄수의 딜레마, 최후 통첩 게임 등이 국어와 영어에서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유명한 이론들입니다. 앞으로 이 이론들을 모두 공부하려 하니 너무 짜릿하군요. 위의 이론들과 더불어 수백 개의 이론들이 지금도 인간의 심리가 경제학에 끼치는 영향력을 밝혀내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사실은 세 가지의 큰 틀에 포함됩니다. 이를 행동경제학의 계모라 일컬어 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은 휴리스틱 프레이밍, 시장 이례 현상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휴리스틱까지만 설명합니다. 휴리스틱은 다시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기준점 휴리스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행동경제학 이론들은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됩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의 대표적 이론으로 소수의 법칙, 린다 문제, 교접 오류가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면 감히 손도 못 대는 이론들이므로 꼭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성 휴리스틱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나의 고정관념 또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원형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삼아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판단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심리 현상일 뿐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사실을 마주하면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기억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원형을 가지고 그와 비교하여 새로운 사실을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논리의 오류입니다. 단순한 우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소수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론입니다.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을 간략히 표현하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대표성 휴리스틱은 항상 문제만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행동경제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너찌 요과에서 배웠듯이 인간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사고를 하며 시스템 1을 자동 시스템, 시스템 2를 수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너찌 요과를 모를 경우 가서 보고 옵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도 모르면서 동태 눈가리를 하고 멍하니 앉아있지 말라. 각각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부정확하나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반면에 수코 시스템은 속도는 상당히 느리나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둘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인간은 사고합니다. 그렇다면 휴리스틱은 두 사고 시스템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동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인간이 순수히 합리적 사고만 하는 이콘이라면 주류 경제학의 사고 모델인 수코 시스템을 따르겠지만 인간은 인간일 뿐 이콘이 아니므로 인간 사고에는 분명 자동 시스템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자동 시스템은 감정에 따라 좌우되므로 정확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빠른 경제적인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좀 더 설명하자면 행동경제학은 시스템 1인 자동 시스템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시스템 2인 수코 시스템만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 시스템이 어떻게 수코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중심을 자동 시스템에 두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튼 대표성 휴리스틱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기억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원형을 가지고 그와 비교하여 새로운 사실을 평가하는 대표성의 바탕을 둔 어림짐작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험상궂게 생긴 불독을 만납니다. 불독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위험한 동물의 표상과 일치한다면 위험한 동물의 대표적인 표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험한 동물이라고 판단하여 불독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관념은 각 개인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사고의 틀이므로 표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유사한 대표성 휴리스틱의 대표적인 이론의 첫 번째가 소수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소수의 샘플을 보고 대수의 샘플과 같다고 인식합니다. 1번과 같이 O와 X가 교대로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소수의 샘플을 실제로 관찰하게 된다면 아직 보지 못한 대수의 샘플도 O와 X가 교대로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전체는 1번과 2번이 섞여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시된 소수의 패턴이 전체를 대표하는 패턴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인 것이죠. 대표성 휴리스틱의 대표적인 예가 소위 린다 문제입니다.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린다는 31세이고 독신이며 본인 생각을 기탄 없이 이야기하는 성격이고 매우 머리가 좋다.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했다. 학창시절 그녀는 인종차별과 사회정의에 깊이 관여하는 한편 탄핵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제 질문입니다. 린다가 페미니스트일 확률, 은행원일 확률,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확률을 예측해 보기 바랍니다. 정답은 알 수 없으니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엇이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일까요? 결과는 3번, 1번, 2번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현실에서 상당히 벗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답은 알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 현실은 통계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실에서는 2번 은행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린다가 2번 은행원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3번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확률은 1번 페미니스트이거나 2번 은행원일 확률보다 결코 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우리는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확률은 1번과 2번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둘을 곱한 결과, 즉 교접이 나타나므로 3이 될 확률이 1이나 2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3번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확률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콘이라면 2번을 선택했겠지요. 우리는 이콘이 아니므로 3번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몰라서 3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2번을 제거할 만큼 3번에 감정적으로 끌렸기 때문이요. 3번이 우리 뇌에 그럴듯한 대표적 모델로 고정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논리에 끌리게 됩니다. 이를 교접 오류 또는 결합 오류라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두 사건이 교접할 확률은 단일 사건의 확률보다 절대 높을 수 없지만 교접한 사건이 단일 사건보다 더 그럴듯하기 때문에 교접한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이성이 아닌 감성이 작동한 결과이지요. 인류사 전체를 걸쳐 특정 과도기적 갈등의 시기를 제외하면 모든 인류는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노년에 이르러 사망하는 농부에 해당합니다. 인류의 99.9999%는 대략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인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 또한 농부가 되어 그 지역의 처녀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던 중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가장 처참했던 오키나와 전투에 참전합니다. 죽음의 능선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도망을 가지만 연합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어 이번에는 하와이로 끌려갑니다. 강제징용당한 것이 확인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얼마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한국군으로 징병이 되었다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북한군에 의해 끌려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4개의 지역 교회를 개척한 뒤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이의 경우는 10개 정도의 사건이 교접된 극단적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농부로 태어나 농부로 죽은 단일 사건보다 교접 사건이 더 그럴듯한 이유는 미디어와 영화에서는 극단적으로 교접된 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접된 사건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원형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의 이야기는 원장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말했던 문명 충돌에서 잠깐 벗어났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만 겪을 수 있었던 극단적 교접 사건의 동시성이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대표성 휴리스틱으로 자리 잡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극단적 교접 사건이 아니더라도 단 2개의 사건이 교접된 사건일지라도 단일 사건의 확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결합 오류는 독립된 두 사건이 결합된 교접 사건의 확률이 단일 사건의 확률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 오류로서 명백한 사고의 오류입니다. 이유는 교접 사건은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곱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교접 오류는 결합 사건의 확률이 단일 사건의 확률보다 클 수가 없는데도 결합 사건의 확률을 더 높게 추정하는 사고의 오류입니다. 다음의 기출 예제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될 2000단어 중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ing로 끝나면서 7글자인 단어의 수가 더 많을까요? 6번째 글자가 n인 단어의 수가 더 많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문에서는 2000단어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지문에 2000단어가 제시될 리도 없거니와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의도는 단어를 직접 보고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일 사건과 교접 사건의 확률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ing로 끝나면서 7글자인 단어의 수는 독립적인 두 사건이 결합된 교접 사건의 경우이며 6번째 글자가 n인 단어의 수는 단일 사건입니다. 교접 사건의 확률은 단일 사건의 확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ing로 끝나면서 7글자인 단어의 수가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은 명백한 사고의 오류인 교접 오류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남겨놓았던 휴리스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휴리스틱은 발견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알맞은 정의는 어림짐작입니다. 시스템 2인 수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1인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감정과 본능에 치우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어림짐작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표성 휴리스틱은 누군가 우리에게 빠른 판단을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지닌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어림짐작으로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하다 보니 합리적 판단과는 거리가 먼 사고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 자리잡게 됩니다. 가용성 휴리스틱과 기준점 휴리스틱은 2탄에서 이어집니다.